저뿐이었습니다. 왔나? 아, 당신 혹시 돈 좀 있나? 내가 무슨 돈 있노? 당신 혹시... 아니다. 그냥 사고 싶은 백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다. 당신 이번에 또 그러면 알지? 당연하지. 이제 빚도 다 갚아가니까 장사에만 집중하자. 알겠다. 언니야, 순자 언니야. 정희야. 언니니 영지 엄마한테 돈 빌려준 거 있나? 조용히 해라. 우리 남편 모른다. 영지 엄마 이 동네 떴다고 시상통이 난리다. 뭐라고? 어머, 참아. 여보, 무슨 일이고? 정희 씨,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게... 돈 빌려줬다 떼였네. 언니가 영지 엄마한테 돈을 좀 빌려줬나 봐요. 당신 또 일순으리 했나? 얼마나 빌려줬는데? 3. 생각보다 액수가 큰데요. 3억? 근데 영지 엄마가 지금 사라졌다고. 뭐라고 얘? 근데 당신 돈이 어디 있어서 일순으리 했는데? 영숙이한테 빌렸다. 그 사채업자놈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여보, 그게 아니고 10년 전에도 내 모르게 빚져가지고 이혼해놓고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그냥 얘랑 같이 죽자. 아우, 답답하네요. 아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쵸. 내 인생은 와일로 10년 넘게 마누라 빚만 갚고. 되게 착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빚도 다 갚아주시고. 부부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죠? 예, 상황이 안 좋네요. 준비됐나? 여보, 오늘은 꼭 성공하겠지? 그래야지. 정희야, 우리 영우 끝까지 잘 보살펴주라.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잘 살아라.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부가 함께 자살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을 살인죄로 기소하겠습니다. 살인 아닙니다. 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당신은 살고 아내만 죽이려고 했다는 여러 증언들이 확인됐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유, 참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법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자, 철수 씨 부부에게 닥친 어마어마한 빚, 그 고리를 끊지 못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을 한번 정리를 예. 다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철수 씨와 박순자 씨는 과도한 빚 독촉으로 인해서 10년 전에 이미 서류상의 이혼,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빚을 거의 다 갚은 줄 알았는데 또 부인의 일수놀이로 인해서 네. 억대의 빚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갚을 능력이 캄캄했던 철수 씨 부부는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아내는 사망을 하고 남편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근데 경찰과 검찰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자살을 위장했다. 아하. 이렇게 보고 기소를 하게 된 건데 과연 이게 자살인지 아니면 살인인지 쟁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동반 자살인지 아니면 살해인지 이전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유신 변호사님. 네, 우선 동반 자살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살아남고 다른 한쪽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 살아남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촉탁살인죄 또는 자살방조죄입니다. 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그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살인죄는 무죄, 그리고 촉탁살인죄는 유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동반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촉탁 살인죄가 된다. 이게 언뜻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는데요. 네, 동반 자살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가 같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서로 죽기가 쉽게 서로를 도와주거나 또는 상대방을 죽이고 나도 죽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으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누군가가 죽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부탁이나 승낙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그 사람이 죽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러한 행위들은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라는 그런 보호해야 되는 거는 내가 설사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포기를 할 수 없는 권리네요. 나의 생명조차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법에서 포기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있지만 그중에서 예외적인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입니다. 예. 자, 근데 이게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면 피해자 요구였다는 걸 입증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촉탁 살인죄도 어쨌든 살인에 이제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왠지 처벌이 무거울 것 같거든요. 이거는 형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일반 살인죄와는 다르게 촉탁 살인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살인죄가 5년 이상 무기까지 간다면 이게 좀 형량이 적은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그 사망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보다 경미하게 처벌됩니다. 네. 자, 그 재판을 하다 보면요. 쟁점들이 있잖아요. 무죄다, 유죄다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됐습니까? 네, 아까 드라마에서도 보셨듯이 마지막에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 기억하시나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인지 네. 아니면 일부러 받지 않았던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재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의식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못 받은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왜 쟁점이 됐습니까? 실제 사례에서 검찰은 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김철수 씨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예. 이에 반해서 변호인은 그것이 아니라 김철수 씨도 이미 기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법정에서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은 것인지, 즉 수신 거절을 한 것인지 아니면 걸려온 전화를 그대로 못 받았던 것인지를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실험까지 한다고 하면 대단한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쟁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씨는 결국 사망했지만 김철수 씨는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철수 씨가 박순자 씨만을 살해할 목적으로 술을 먹이고 난 다음에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김철수 씨도 같이 기절한 상태였다면 당연히 걸려온 전화를 못 받았겠죠. 저희는 화면 보면서 그냥 무심히 넘겼던 장면인데 그게 쟁점이 된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쟁점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정황이 밝혀질수록 김철수 씨가 아내만 죽이기로 하고 자신이 자살하기로 위장한 것이라고 했던 검찰의 주장보다는 부부가 안타깝게도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만 김철수 씨만 살아남은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변호인 측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비장의 무기로 검찰이 제시한 것이 바로 소주 2병을 사면서 발급되었던 소득공제 영수증이었습니다. 아니 그 소득공제 영수증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검찰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빚이 많아서 슬퍼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소주를 사면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너무 이례적인 것 아니냐. 그러네요. 정말 죽으려고 생각했던 것이 맞느냐. 그러네요.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아서는 박순자 씨의 부탁을 받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하려고 살해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인을 기획한 것이다. 즉 고의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살하려는 사람이 죽기 전에 왜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을 받느냐. 그렇죠. 자, 듣고 보니까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영수증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좀 증거가 됐습니까? 뭐 반드시 그런 어떤 소득공제 영수증이 있다라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가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 결론적으로는 그 소득공제 영수증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영수증은 알고 보았더니 김철수 씨가 발급받았던 것이 아니고 예. 김철수 씨가 소주 2병을 샀던 그 가게 주인이 나중에 매출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진 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발급받았던 것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그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파악을 하고 이것을 그 다음 날 법정에서 밝힘으로써 검찰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 슈퍼 주인이 본인의 회계상의 이유 때문에 그거를 발급받아 놓은 건데 그 김철수 씨가 어떤 그 영수증을 받을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좀 듣고 보니까 검찰이 좀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게 아닌가 싶은 또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무죄의 증거로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자료들도 수집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순간 그런 무죄의 증거들은 조금 간과되고 어떻게 하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유죄의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조금 힘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받으실 때에는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나온 게 보니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 궁금하거든요. 국민참여재판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재판인지 나유신 변호사님이 워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옆에 한병철 변호사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건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배심원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에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판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제 실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살인죄는 무죄, 촉탁살인죄는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만약에 이게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 일반 재판으로 진행이 됐다면 결과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일반 재판은 서류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국민 참여 재판을 거치게 되면 당사자들을 직접 법정에 불러서 그 생생한 진술을 들어보고 또 그 과정에서 배심원단이 토론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부터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 심리를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결과에 있어서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